권력 다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빈익빈 부익부라는 사회 문제가 발생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로마는 평민과 귀족의 구분이 없어진 사회였어요. 이렇게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구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민이었지만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획득하면서 원로원 계급으로 입성한 평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평민 귀족이라고 불러요. 노빌레스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라쿠스 집안 또한 이러한 평민 귀족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의 형인 티베리우스 셈프로니우스 그라쿠스는 호민관에 입후보를 하게 됩니다. 선거에 출마를 한다는 의미는 영향력이 있는 평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클리엔터스, 파트로네스라는 관계가 있었어요. 파트로네스는 후원자라고 번역이 주로 되는데 주요 영향력 있는 가문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클리엔터스는 이 파트로네스의 후원을 받으며 상담도 받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파트로네스를 지지하는, 보통 선거에서 몰표를 해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라쿠스 가문은 평민귀족 집안이지만 셈프로니우스라는 일족, 시족, 부족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그 부족의 파트로네스, 후원자 위치에 있었던 가문이에요. 평민이지만 수많은 지지자를 갖고 있었던 굉장히 강력한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원로원 계층 사이에서는 티베리우스만한 사윗감이 없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당시 프린캡스, 원로원 의원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의원을 의미합니다. 의 사위가 돼요. 그 정도로 그라쿠스 집안은 평민으로부터 시작했지만 당시 그라쿠스 집안은 원로원 계급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한마디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라쿠스가 나이 30이 되면서 호민관에 입후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입후보 연설의 내용입니다. 들짐승도 날짐승도 저마다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가면 마음껏 쉴 수 있는 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은 로마 시민에게는 햇볕과 공기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땅도 없이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헤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지휘관은 너희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너희의 가족과 조상의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은 조상을 모실 무덤도 없고 제사를 지낼 제단도 없습니다. 앞에서 로마 역사를 다룰 때 지휘관들이 병사들을 동기부여했던 연설의 내용을 차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유는 조상과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병사들에겐 그것조차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라쿠스 형제 이전에도 이미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면 돌파를 시도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개혁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개혁이라는 것은 기득권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은 권력을 쥐고 있는 층이고요. 그들은 당연히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래서인지 대규모 개혁이 일어날 때는 한국식으로 치면 왕조가 바뀌죠. 아니,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실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서든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날 때는 왕조가 바뀌거나 국가가 전복이 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다면 그 나라는, 그 사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기회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셈프로니우스 농지법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제안을 하고 그리고 입법에 성공을 해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당시 로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로마는 사유재산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기득권층이 과다하게 가지고 있는 땅을 빼앗을 명분은 없어요. 사유재산을 침탈하는 행위는 공산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욕구를 배경으로 사람들은 노력을 하게 되고 경제성장이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 인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로마에는 국유지라는 개념이 존재했어요. 여기서 좀 구분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살고 있는 한국의 시스템, 아니 전 세계 대부분의 시스템과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만약 땅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전 세계 어디나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로마는 사유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못합니다. 로마 시민에겐 직접세가 없었거든요. 단지 로마가 타 부족과 전쟁을 통해서
통해서 얻은 땅, 국유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국유지는 국가가 직접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임차를 해주고 개인은 그 땅을 임차받아서 경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차를 해준 거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게 되죠. 대부분 밀을 재배하게 되면 수확의 10분의 1을 내게 되고 올리브나 포도 같은 특용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5분의 1을 내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국유지는 임차 형태로 빌려준 것이지 소유권이 이동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국유지 임차에 대해서는 제한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법이 흐지부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무슨 얘기냐? 임차권을 사고 팔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샀을까요? 돈이 남아도는 부자들이 샀겠죠. 그러면 자영농은 왜 팔았을까요? 장기 군복무가 있었을 것이고 노예를 데리고 대규모로 생산해내지 못하면서 생기는 생산성 악화가 원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농업 중심 사회에서 농지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해방 이후 한국에서도 농지 개혁이 있었고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부가 어느 정도 재편이 되면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이야기들을 해요. 이러한 현상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라쿠스는 나라를 엎는 것이 아니라 농지 개혁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수월했을까요? 내용을 보면 250헥타르 이상을 한 개인이 가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당시 로마 시민들의 평균 경작지 자영농 기준입니다. 7.5헥타르예요. 그렇다는 것은 125헥타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땅을 의미해요. 그런데 상한을 이 정도로 뒀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한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토지가 쏠려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참고로 우리나라 자영농들의 평균 토지는 1.5헥타르에 불과합니다. 그라쿠스는 250헥타르에다가 조금 더 유두리를 뒀어요. 아들이 있으면 62.5헥타르를 추가로 가져야 돼. 하지만 한 가족이 250헥타르를 넘지 마라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충분히 준다고 줬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자는 더 가지고 싶은 것이 본능인가 봅니다. 그리고 가축 마리수도 제한을 했고요. 이런 임차지는 상속은 가능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양도 불가를 못 박습니다. 그러면 과다하게 임차한 토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뺏을 것인가?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임차권도 사유재산으로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재분배를 하는데 도시로 흘러들어왔던 사람들이 다시 농지를 가진다고 해서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씨를 뿌리면 수확하는 데까지 시간도 걸리고 몇 년 정도는 흘러야 정상적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되죠. 특히나 밀재배가 아니라 포도나 올리브면 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 이들을 지원할 돈도 필요하게 되죠. 이 재원은 어디서 확보할까요? 여담이지만 한국은 일제강점기 이후 농지개혁을 할 때 똑같이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재분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수월했던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전쟁에 의한 인플레이션이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다 보니 토지 소유자에게 가야 될 보상금이 상대적으로 적어졌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이루어졌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단순히 토지를 재분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비용이 드는 문제까지 겹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재분배에 대해서 기득권들이 말을 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만들어진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샘프레네스 농지법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해요. 기존에 있었던 법을 다시 한번 선포한 정도라고 합니다. 원로원 귀족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놓고 반발을 할 수는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국고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원로원은 지금의 의회랑 비슷하게 예산안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이러한 농지개혁을 이끌어 나가는 방법은 준법투쟁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법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지하철 노조의 준법투쟁을 경험해 봤습니다. 준법이 투쟁이 될 수 있는 상황을 경험했던 거죠.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법을 모두 지킵니다.
하지만 기존의 상식을 깨죠. 기존의 상식을 깨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단순히 기득권층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게 됩니다. 법보다 상식이 더 가깝거든요. 셈프로니우스 농지법은 과거에 있었던 법을 다시 살린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디테일 부분은 정리를 했을 겁니다. 로마는 법치 국가였고요. 그래서 이 법안을 잘 다듬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 폴케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장인이자 당시 원로원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프린케스였던 사람입니다. 프린케스란 원로원에서 회의가 시작될 때 첫 연설과 마지막 연설을 할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또 한 사람은 리키니우스 크라우스라는 법률가였고요. 또 한 명은 티베리우스가 활동했던 그 해의 집정관이었던 푸블리우스 무키우스 스키아이볼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은 민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통과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로마는 어떠한 방식을 택하고 있었느냐 하면 원로원에서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한 다음 민회에 상정이 되고 민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법안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원로원에서 토의해야 되는 것은 법률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였을 뿐이죠. 여기서 원로원의 태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로원은 왕정 시대에도 존재했거든요. 왕의 조언자로서 존재했던 기관이에요. 그 이후 공화정으로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투표위에서 뽑힌 집정관들을 보좌하는, 토론을 같이 해주는, 의견을 제시하는 그러한 기관이 원로원이었거든요. 지금의 의회와는 다릅니다. 워낙에 많은 의회들이 로마의 원로원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주고 있지만 실상 원로원은 조언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지 지금의 의회처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겹치면서 의정부라는 기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변사라는 기관이 강력해집니다. 그러면서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이 개혁을 하기 전까지 비변사가 주요 의사결정기관이 되는 거죠. 비슷한 상황이 로마에서도 일어났던 겁니다. 포에니 전쟁을 거치면서 원로원은 비상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결정권까지 갖춰버린 기관이 되어버린 거죠. 법률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상황상 그렇게 바뀐 겁니다. 하지만 오래되다 보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싶었던 원로원 의원들의 마음 때문에 그라쿠스가 원로원에서 법안을 심의하지 않고 평민 집회에서 통과시키는 모습은 눈에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원로원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표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순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호민관을 매수합니다. 참고로 호민관은 한 번에 4명씩 뽑히고요. 이 호민관 4명이 모두 만장일치를 해야 평민 집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실제 법안으로 채택이 되게 되거든요. 원로원은 이 호민관 중에 한 명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셈프로니우스법을 계속 저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로원 귀족들이 어떻게 평민의 대표인 호민관을 매수할 수 있었을까? 돈으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로마의 시스템은 호민관을 거치고 나면 원로원으로 입성하게 되어 있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호민관은 평민을 대표하는 위치이기도 하지만 기득권으로 들어가는 등용문이기도 했던 거죠. 그렇다면 호민관을 지내면서 원로원과 척지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 거죠. 이렇게 보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원로원 의석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았을까? 마르쿠스 옥타비우스가 계속해서 그라쿠스의 법을 제동을 걸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아주 친한 친구였다고 해요.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서는 아주 조용히 토론도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친구이지만 반대를 일삼는 옥타비우스를 해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평민 집회를 통해서요. 결국 옥타비우스가 해임이 되는데 이 상황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초유의 사태인 거죠. 결국은 티베리우스는 초유의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늘에서 내려준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페르가몬의 왕 아탈로스 3세가 죽으면서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로마에 상속합니다. 그러자 엄청난 부가 들어오는 거죠.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지중해 지역에 가장 부유했던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역이 들어오니 엄청난 돈이 들어오게 되고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그 돈으로 임차권에 대한 보상도 하고 정착비도 지원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원로원이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 예산안을 심의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거든요. 호민관이 갑자기 원로원 권한을 뺏어간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라쿠스는 계속해서 준법 투쟁을 한 거예요. 무슨 권한으로? 호민관 권한으로. 평민의 대표이지만 거의 집정관을 능가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신체 불가침, 조항까지 있었기 때문에 호민관의 힘은 대단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아우구스트 황제가 황제로서의 권한을 정리할 때 호민관 특권을 황제의 권한에 넣습니다. 그만큼 호민관의 힘은 대단했었던 거죠. 하지만 앞에 설명드렸듯이 호민관은 원로원으로 들어가는 등용문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호민관 특권을 모두 활용할 생각을 그 전에 호민관들은 안 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호민관의 힘을 알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개혁을 시도하려 했던 거죠. 셈프로니우스 농지법을 정리해준 3명의 유력자들도 이걸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쯤 되자 왕이 되려 한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기가 쉬워진 거죠. 준법 투쟁이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싸워서 그라쿠스를 이길 방법이 원로원 측에선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라쿠스 흠집내기에 들어가야 됐던 거죠. 가장 좋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먹혔던 것은 왕에 대한 엘러지 반응이었습니다. 공화정이 이 정도 됐으면 왕에 대한 엘러지 반응이 없을 법도 한데 로마에는 왕에 대한 엘러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를 봐도 비슷한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 메카시즘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라쿠스 반대파들은 아탈루스 3세와 대그라쿠스의 관계, 여기도 클리엔터스 그리고 파트로네스 관계였다고 해요. 로마의 동맹국들은 로마 원로원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원로원의 유력 과문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 관계에도 클리엔터스 파트로네스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그라쿠스가 페르가몬 왕국의 후원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탈로스 3세가 유증을 하는 것도 그라쿠스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호민관 특권이 이후 황제의 특권이랑 이어지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라쿠스가 왕이 되려 한다라는 말에 현혹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에 그라쿠스가 호민관 연임에 나섭니다. 초유의 사태였다고 해요. 호민관은 원로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연임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다시 얘기해서 법적으로 연임을 금지하진 않았으나 어느 누구도 연임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라쿠스는 개혁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 원로원 의원이 되기보다는 호민관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민관 재선에 나서게 되죠. 이 또한 원로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야? 로 느껴지는 거죠. 시스템 파괴자로 느껴졌을 거예요. 이때 그라쿠스가 내세웠던 공약, 이 두 공약은 이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잠시 살펴보면 병역 기간 단축, 말씀드렸듯이 해외에 나가 있는 기간도 길고 그리고 늦은 나이까지 병역 의무가 있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줄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기사계급, 새로 등장하고 있는 경제인 계급, 이들이 돈은 있으나 권력은 없었거든요. 왜 그랬냐 하면 원로원 의원들은 금융과 상업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안 한 건 아닙니다. 해방노예나 아니면 클렌터스를 통해서 상업이나 금융 쪽에 발을 들여놓긴 했었습니다만 직접적으로는 못했던 거죠. 하지만 기사계급은 대놓고 상업과 금융을 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로원에 들어가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들의 정치 권력은 미미했던 거죠. 그런데 배심원 권한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배심원이란 검사와 변호사가 논쟁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판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입장인 거죠. 당시 원로원 의원들이 속주총독으로 나가서 비리를 일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배심원들이 다 원로원 의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는 친구들이다 보니 무죄 판결이 대부분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기사계급을 배심원으로 임명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견제할 수 있겠죠. 원로원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서 출마를 하게 됩니다. 이때 혼란 중에 원로원이 자신을 죽이려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한테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가리켰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왕관을 가져오라고 했다라고 해석을 한 반대파에 의해서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하면 당시 원로원 의자가 철제로 되어 있었는데 의자를 몽둥이로 해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와 그 지지자들을 원로원 의원들이 죽였다고 해요.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키피오 나시카라는 그라쿠스의 친척입니다. 이래서 스키피오 지방과 그라쿠스 지방 간의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해석도 나오는가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티베리우스는 죽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통과된 농지법을 건드릴 수는 없었나 봐요. 그래서 농지법은 유지가 돼요. 그리고 이후 조금의 개선이 일어나면서 비닉빈 부익부가 살짝은 완화되었다고 하는 통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탱해줄 힘은 없었던 듯 싶어요. 그래서 있지만 없는 법이 되어갔던 듯 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등장합니다.